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독립기념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독립기념일 때마다 개인들이 벌이는 불꽃놀이로 골치를 앓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불꽃놀이로 집이 전부 불에 탔다고 호소하는 주민까지 나왔습니다. 빈집을 점령하는 스쿼터들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웨스트 헐리우드에서는 이 스쿼터들로 인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이민자 유입과 출산율 감소,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유출이 늘어나면서 LA 카운티가 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준 후에 통보하도록 하고 유급 휴가를 늘리도록 하는 조례안이 LA 시의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DUI 근절을 위한 각 지역 치안 당국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세버라디노 카운티 지역의 15번 프리베이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는 가운데 LA시가 이를 공식 지지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재선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차로 뒤졌습니다. 지난주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백악관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완주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 선고 일정은 2달이 연기됐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월 16일부터 22일 주간에 185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6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6월달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달에 비해서 15만 명 늘었습니다. 올해 5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51억 달러로 전월 대비 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었지만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한 힌두교 행사에서 최소 121명이 숨지는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초에 허가된 인원의 3배가 넘는 25만 명이 현장에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 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하자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표 지원금으로 불리우는 1인당 25만 원 지급 법안에 대해서 차라리 100억 원씩 주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의 환율은 전날보다 2.4원이 오른 1390.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정현호입니다. 독립기념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여행길에 나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출근길 거리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컬 뉴스에서 독립기념일 그리고 주택 무단 점령 행위죠. 스쿼팅으로 인한 잇따른 주택 화재 피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 폭죽놀이로 골치를 앓는 주민들이 늘어납니다. 팬데믹 이후 독립기념일 전후로 밤새 개인들이 불꽃놀이를 벌이면서 이곳 LA 한인타운에서도 폭죽 터지는 소리를 총성으로 오인해 밤에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한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립기념일을 앞둔 폭죽으로 지난 주말에 자신의 집이 불에 탔다는 주민까지 나왔습니다.
엔텔로밸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 주말 집마당에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부 불탔는데 이번 화재가 지역 주민들의 불꽃놀이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지역에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이 벌이는 불꽃놀이가 이어졌다면서 자신의 집에 난 불은 이 불꽃놀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 준틴스데이를 전후로 독립기념일까지 수주에 걸쳐 가주에서 불꽃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시정부는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불법 불꽃놀이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방공휴일이 내일인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연방 또 주 시정부 기관과 관공서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갑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정부 기관들과 한인은행들도 내일 하루 문을 닫고 연방우체국도 일제히 휴업합니다. 우편 배달부도 하루 쉬고 뉴욕의 주식시장 역시 휴장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쿼팅은 집주인이 멀쩡히 있지만 이 외부인이나 노숙인들이 불법 침입해서 소유권을 행세하는 행각을 가리킵니다. 스쿼팅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 1, 2년 새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등 전국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스쿼터들은 주로 집주인이 휴가나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침입하고 혹은 주인이 숨지면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집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쿼터들은 집안을 페인트로 칠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합니다. 또 집주인의 세간살이를 뒤뜰에서 팔기까지 합니다. 집 자물쇠를 바꾸고 가짜 임대 계약으로 방을 서블렛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돌아와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을 불러도 법당국은 대개 4인 간의 계약관계로 치부하거나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안 된다는 법조항을 이유로 손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쿼팅으로 웨스트 할리우드에 비어있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화재는 지난달 28일 7909 파운틴 에버니에 위치한 빈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집은 집주인과 시정부 간의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지만 집을 팔지 못한 채 수년째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이 비자 스쿼터들이나 노숙자들이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불까지 냈습니다. 집이 불타자 화를 낸 것은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집주인이 빈집을 전혀 돌보지 않고 수년째 방치하면서 노숙자나 스쿼터들이 꼬이게 만들었다고 집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쿼터들이 빈집을 점령하면서 시끄러운 파티를 벌이고 집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데도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집에 불까지 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스쿼터가 주택을 점령할 경우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 간의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경찰은 보통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팬데믹 동안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에게 세입자 보호를 해주던 그 관용 정책 때문에 이 관용 정책이 변질돼서 스쿼팅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고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지역 경제에는 배드뉴스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LA의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하우징이 부족한 점 등이 청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은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LA 카운티 내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2022년 기준으로 10살 이하의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고 10살에서 19살까지 청소년층의 경우 14.1%가 줄어들었습니다. 20세에서 29세 사이 젊은층 인구도 10.2% 감소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시니어층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60세에서 69세 사이 연령층의 경우 2012년도에 비해 32%나 늘어났습니다.
70세에서 79세 사이 인구는 40%, 그리고 80세 이상의 인구는 18% 늘었습니다. USC 대학에서 인구학 정책을 연구하는 도엘 마이어스 교수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서포트돼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치솟은 집값 때문입니다. 가주는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인데다 아파트 렌트비도 치솟은 상황이라 LA 카운티에서 젊은이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직장 때문에 LA 도심 지역에 거주를 선호하는데 도심 주거 비용 폭등과 공급량 부족으로 이들이 LA 도심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주거 비용 부담으로 LA를 떠난 젊은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한 번 떠난 젊은이들이 집값이 비싼 LA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LA 카운티가 가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타주로 옮기는 주민들은 전국 평균 20%에 달하지만 가주로 이주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11%도 되지 않습니다. 신규 유입은 줄어드는 데 비해 가주를 떠나는 이들은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출산율도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주의 출산율은 10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957년 가주민 1000명당 25명의 유아가 태어난 것에 비해 2021년 가주민 1000명당 11명 미만의 유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통보하도록 하고 유급 휴가도 늘리도록 하는 조례안이 어제 LA 시의회에 선보였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의회의 급진보 성향인 휴고 소토 마티네즈 시의원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대폭 향상시키는 시조례안을 2일 선보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고용주들이 소매업체 종사자들에게 미리 근무 일정을 알려주도록 한 LA시 공정근로주관법의 적용 범위를 2,500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은 근무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 자녀 케어나 병원 약속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일정에 대한 일관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유급병가 외에도 매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휴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LA처럼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 직종인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비즈니스 업계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업주들은 근로자들의 근무 스케줄을 라스트 미닛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스케줄링 정책이 비즈니스 운영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조례안은 올 초에 결성된 가주 전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LA시의회는 타겟과 랄프, 홈디포 같은 대형 소매업체, 그로소리 체인점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소 2주일 전 근무 일정을 제공토록 요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LA 외에도 뉴욕과 시카고, 시애틀 등 대도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재선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LA 시장 임기는 4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베스 시장은 현재 임기가 시작된 지 1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번 첫 임기가 끝난 후에 연임을 노리고 있다라면서 지난 1일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기금 모금 이메일에서 자신이 취임한 후 노숙자 문제나 공공안전, 도시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계속 힘을 받기 위해서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시장 선거를 위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1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베스 시장인 2026년 경선에서 과반수의 득표율을 얻으면 경선에서 연임이 결정됩니다.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면 경선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와 그해 11월 결선에서 겨루게 됩니다. 시장의 재선 도전 움직임은 LA에서 6년 만에 노숙자 수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베스 시장은 리모트로 기자회견을 열고 LA시의 노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10.4% 감소됐다는 통계를 밝히고 많은 노숙자들이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호텔과 모텔 등 임시 주택으로 옮겨졌다는 통계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기금 모금을 위한 이메일에서 어포더블 하우징 설립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얻기 위한 시정부 노력 등도 홍보했습니다. 2026년에 치러지는 시장 예비 선거를 위한 모금 기간은 지난달 2일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베스 시장은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자 리 카루소와 결었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리 카루소 후보는 베스 시장 캠페인이 지출한 선거 기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지만 베스 시장에게 패했습니다. 카루소 후보가 이번 2026년 선거에 또 출마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지난해 폴리티코의 인터뷰에서 공직 진출 기회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5번과 10번 그리고 5번 프리웨이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주에서 15번, 10번 그리고 5번 프리웨이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한 해와 2018년 한 해 프리웨이와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건 건수들을 집계해 비교했는데 가장 사망 건수가 많은 1위에서 4위의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 구간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 15번 프리웨이 구간이 2022년 4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1위를 기록했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10번 프리웨이 구간이 31건의 사망사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21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 5번 프리웨이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내 5번 프리웨이가 16건의 사망사고 건수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진 교통사고의 31%가 과속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노숙자 남성이 70대 여성을 막 도착한 통근 열차로 밀쳐넣어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지난 1일 밤 11시 파월 스트릿역에서 49세의 노숙자 남성이 74세 된 노파를 밀쳤고 피해자는 역 플랫폼으로 떨어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노숙자 남성은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건의 동기는 불분명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3월 한 승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해 지하철에 떠밀려서 숨졌고 2년 전에는 노숙자 한 명이 뉴욕 타임스퀘어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자들이 일으키는 대형 사고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 당국이 DUI 근절을 위한 각 지역 치안 당국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DUI 단속의 고삐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달부터 시작된 2024-2025 회계연도에 주내 각 지역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범죄 연구기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등 가주 내 총 102개 기관에 DUI 근절을 위한 기금으로 총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당국의 지원 확대 대상이 된 법 집행기관은 총 82개로 LAPD도 지난해에 이어서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정부의 이런 기금은 음주와 약물운전 관련 단속 강화,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관련 연구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중에 법 집행기관의 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LA를 포함한 관할 지역들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기존에 기금을 받지 못하던 지역들에서도 DUI 단속이 확대돼 주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대처 활동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전부터 기금을 받아온 LAPD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전발적인 순찰 강화 또는 여러 지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주말 특별 단속을 자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다운타운과 사우스 LA 등 지역에서 DUI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특별 단속은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독립기념일 연후 남가주를 포함한 가주 전역의 도로에서 DUI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집중 단속은 독립기념일 전날인
오늘 저녁 6시 1분부터 일요일인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가용한 모든 요원들을 동원해서 프리웨이와 관할 로컬 도로들에서 DUI, 부주의 운전,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적극 색출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고 덥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이른 아침 한때 다소 짙은 안개로 시작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를 웃돌아서 폭염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폭염은 독립기념일인 내일을 포함해 금요일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4도, 65도, 해안 지역은 74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에 강한 장맛비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브레이킹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금 CNN이 브레이킹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최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수일 내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할지 아니면 대선을 완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TV 대선 토론 이후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과도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만남은 대면으로 그리고 리모트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가 예의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는 금요일에는 ABC 뉴스와 인터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졸전을 면하지 못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론전으로 사퇴를 몰아붙이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성을 냈습니다. 텍사스 출신이죠. 민주당 소속 15선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 의원이 성명을 내고 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권 증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음에도 베트남전의 난맥상, 당내 신진 후보의 부상 속에 재선 도전을 중도에 포기했던 존슨 전 대통령의 행보를 뒤따를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를 주장해왔는데 연방 상하원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사퇴 촉구 동참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CNN은 임명 보도를 전제로 대한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20여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권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꼽혔던 정치검을 조 맨친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만류해서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을 더듬고 맥락을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TV 토론 이후에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바이든 진영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통치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야후와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브가 미국 내 대선 첫 TV 토론 직후인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미국의 성인 1,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0%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16%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43%는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반응했습니다. 또 절반을 넘어선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의 승자라고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TV 토론 이후 확산되는 후보 교체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에 지인들에게 안 그래도 만만치 않았던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더 험난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이 끝난 뒤 SNS에 토론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날도 있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오바마 전 대통령도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선거 판세에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는 소식통의 말을 소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한다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CNN이 현지 시각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 트럼프 전 대통령 49%로 TV 토론 이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인물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양자 대결할 경우 트럼프 47%, 해리스 45%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격차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 교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Joe Biden is our nominee. We beat Trump once and we're going to beat him again. Period. 이 밖에 다른 대체 후보들도 거론되지만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한다면 50% 지지율로 39%의 트럼프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본인은 정치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I have never had the passion for politics. I just happen to be married to somebody who has the passion for politics. 바이든 대통령은 교체론을 부른 TV 토론에 대해 잦은 해외 출장에 따른 피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론 등 민주당 내 혼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를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감안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초에 부통령 후보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발표를 미루는 것은 민주당 내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TV 토론 직후 현장에 모인 기자들은 토론의 승자인 트럼프 진영 대신 바이든 캠프 관계자들에게 몰려들어 인지력 저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될 경우 현재 후보 교체론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 자세를 전환한 뒤에 트럼프 진영에 대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공개하는 시점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립기념일이 있는 이번 주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는 각 방송국의 대표 앵커들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휴가를 떠난다는 주변의 상황과 연관된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앵커가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난 다음 주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개연성이 크지만 아예 오는 17일 공화당 전당대회의 후보 확정 무대까지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뉴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직접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졸전으로 민주당 일각으로부터 대선 후보직의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선거운동 실탄인 2분기의 선거자금 모금 액수도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어제 2분기에 3억 3,1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선 캠프는 2억 6,4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월별로 4월과 5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했고 6월에는 1억 1,180만 달러를 추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금은 지난 5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군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폭증했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상황에 비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신흥국들의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갈 것을 대비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 이후 채권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을 매수하고 장기 채권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단기 금리차 변화를 예측해 투자하는 이른바 스티프너 트레이드 베링 전략에 따른 것으로 단기물에 비해서 장기물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을 예측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세금은 줄이고 재정 지출은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전에 집권할 때 이런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에 미결제 약정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고향인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과정에서 그가 한 거짓 주장 등을 이유로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징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출신을 비롯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는 가운데 LA시가 이를 공식 지지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존니 LA시 의원은 지난달 28일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대한 LA시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연방 양원에서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인 사회와도 연관이 깊은데 앞서 이 법안의 수혜자가 4만 9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한인은 1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이 양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대도시이자 한인 밀집지인 LA시가 이를 공식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존니 시의원은 LA시 차원에서도 무국적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 과실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니 시의원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입양아들은 정부 발급 면허와 여권 취득, 학생 재정 지원 신청, 은행 서비스 접근,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생지로 강제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런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넥스원 소프트는 전자여권을 활용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전자여권만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 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재외국민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재외공간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의 이동통신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재외국민의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환경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재외국민은 인증서 발급 앱에서 여권 촬영과 NFC 태깅, 안면 인식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인증서로 공공, 금융, 의료, 결제, 쇼핑, 여행, K 컨텐츠까지 다양한 한국 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주 빅 아일랜드 경찰국은 지난달 20일 하와이 에이커스 지역 자택에서 71세 한인 김용철 씨가 강도에 의해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와이 뉴스나우 등의 지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푸나 순찰대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의 신고를 받고 이 지역 마운틴뷰 우히니 아나로드에 있는 김 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집안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의 힐로 베니어프 메디칼 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7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발견됐을 당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과 집안의 물건이 도난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김 씨의 사에는 목졸림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2급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폰을 도난당한 뒤에 그 추적을 시도하다가 엉뚱한 집에 보복성 방화를 저질러서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1급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20살의 케빈 V에게 어제 징역 6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케빈 V가 검찰과의 협상 협량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뒤에 일부 감형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4년 만에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V는 2020년 8월 5일 콜로라도 덴버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서 집안에 있던 세네갈 출신의 이민자 여성 하신 디올과 그의 2살 낸 딸 그리고 디올의 오빠와 그의 아내 이들 부부의 22개월 된 딸 등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신약 도나네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도나네밥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독립적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FDA 자문위는 도나네밥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며 만장일치로 승인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도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단백질, 타우 수치가 낮은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약효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나네밥이 FDA 승인을 얻으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기업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키순나라는 상포명의 도나네밥은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해서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는 약입니다. 도나네밥은 임상실험 결과 레켐비보다 효과가 좋고 2주마다 투여해야 하는 레켐비와는 달리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어제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에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1억 7,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가 젖소에서 검출되면서 인체에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젖소에서 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현재 12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젖소와 접촉된 3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한 힌두교 행사에서 최소 121명이 숨지는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초 허가된 인원의 3배가 넘는 25만 명이 현장에 몰린 것으로 보고 주최 측의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인도의 한 종교 행사장이 참혹한 압사 사고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대부분 도착 전에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북부 하트라스 지역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21명이 숨졌습니다. भाग छूटे तो माँ आगे नालों सड़क ऊंची नालों से तो गांव में गिरे एक के ऊपर एक जो दबे गए जो खत्म है गए फिर 2 लोग वागन ने खींचे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어린이 7명도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부상자 28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덥고 습한 날씨에 야외에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행사 참가자가 25만 명에 달했는데 당국이 허가한 8만 명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जिसमें जब समागम अंत हो रहा था तो उस समय अत्यधिक उमस के कारण जब वहां से लोग निकलने को हुए तो उस समय ये घटना कारित हुई है. 인도 정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현장에서 설교를 했던 자칭 종교 지도자가 체포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1년과 2013년에도 군중이 몰린 종교 축제장에서 각각 100여 명이 숨지는 등 압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대선 후보 첫 TV토론 이후 며칠 만에 대선 판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TV토론 이후 거센 사퇴 압력 속에서도 대선에서 드롭아웃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선 포기에 대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에게 대선 포기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수일 내에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브레이킹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면서 오늘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민주당 후보 거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와 2부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현호, 김윤정이었습니다.